삼성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과거 삼성의 행보에 비웃음을 보냈던 거대 재벌 미쓰비시가 삼성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기 때문이죠. 수많은 거짓말과 파벌 싸움으로 약해진 미쓰비시는 삼성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일본 정부는 미쓰비시 구제를 위한 긴급회의에 들어갔다고 하죠. 대체 일본을 중심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의 초대 회장이자 지금의 삼성을 잇게 한 전설적인 인물, 호암 이병철 회장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축하 만찬이 벌어졌습니다. 때마침 임원 승진 시기가 겹쳤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승진자들과 같이 회동하면서 과거의 일을 얘기했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뜻밖의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바로 삼성의 로고가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와 비슷하다는 점을 선대 이병철 회장이 직접 언급했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죠. 이건희 회장이 지금의 삼성 로고로 바꿨기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만약 예전 로고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미쓰비시와 분쟁이 있었을 정도로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미쓰비시의 로고는 세 장의 떡갈나무 잎을 형상화한 빨간색 마름모 3개가 이어진 모양입니다. 1960년대 이병철 회장이 사용했던 로고는 삼성답게 빨간색 별이 3개 모여있는 로고였죠. 이병철 회장은 삼성이 미쓰비시와 상대할 일은 없을 것이라 얘기했는데요. 로고가 설사 비슷하더라도 충돌할 일이 많지 않을 것이라 바라본 것이죠. 하지만 이건희 회장이 비약적인 상승을 이끌어냈고 삼성은 미쓰비시를 추월하고 세계적인 IT 기업과 겨룰 만큼 글로벌 대기업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과거 이병철 회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삼성은 최근 반도체 시장 1위를 차지하며 인텔을 제치며 90조가 넘는 매출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죠. 삼성전자의 전세계 반도체 매출 점유율은 13%로 과거 인텔이 차지하던 점유율 매출을 추월한 수치입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2020년에 비해 무려 34.2%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죠.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엄청난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D램 시장 점유율은 43.9%에 달해 D램에서 삼성전자를 거치지 않고는 얘기가 안 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런 성장 속에서 삼성전자는 MS와 메타 등 서구 유명 기업과 견줄 정도로 성장하며 미쓰비시를 인수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세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쓰비시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계속해서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일본 3대 재벌 1화 손꼽히는 미쓰비시 재벌은 버블 경제 시절 일본의 경제 엔진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대한 기업이었습니다. 원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들 재벌 기업의 영향력을 염려한 미국은 일본 재벌들을 해체해 여러 기업으로 쪼개놓았는데요. 불행히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미쓰비시는 멸망의 문턱에서 부활, 다시금 재벌 기업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미쓰비시는 한국전쟁 때 벌어들인 외화를 이용해 사업을 확장,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며 해외로도 진출하면서 영역을 넓혔습니다. 심지어 한국에도 미쓰비시 계열사를 설립하며 분야를 가리지 않으며 확장을 거듭했죠. 대략 600개에 가까운 미쓰비시 그룹은 세계의 핵심 기업이 존재합니다. 미쓰비시 상사, 미쓰비시 중공업, 미쓰비시 UFJ 은행이 바로 그 기업들이죠. 이들은 금요회라는 사장단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데요. 미쓰비시 그룹 주요 29개 회사 회장 및 사장 48명이 매월 두 번째 금요일에 만나는 금요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이 회의에서 결정되는 사안은 전체 그룹의 중요 안건으로 올라갑니다. 한 그룹의 수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 사장단 회의로 안건이 올라간다는 점은 다른 일본 재벌들과 다른 점이라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점 때문에 내부 파벌의 권력 다툼이 치열합니다. 제일 중요한 기업이라 꼽힌 미쓰비시 상사 미쓰비시 중공업과 미쓰비시 UFJ 은행으로 크게 3개의 파벌이 존재하죠. 그리고 이들이 거느린 계열사는 파벌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한 암투를 벌인다고 하는데요. 파벌로 인해 미쓰비시 그룹은 스스로의 경쟁력을 깎아먹게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쓰비시 자동차의 몰락이죠. 미쓰비시 자동차는 2000년 리콜 사항을 전부 은폐한 것이 들통납니다. 연이어 2004년에도 리콜과 관련해 문제가 생긴 사실을 감춘 것이 드러났죠. 미쓰비시 자동차의 대주주인 크라이슬러는 연이은 신뢰도 타격에 충격을 받아 미쓰비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일이 있었죠. 결국 신뢰도 타격을 회복하지 못한 미쓰비시 자동차는 경쟁사인 닛산 자동차에 인수되는 굴욕을 맛봐야 했습니다. 미쓰비시 그룹 차원에서도 자동차를 도와줄 수 없다는 판단이 들 정도였죠. 미쓰비시 자동차의 도덕적 해이를 살펴보면 파벌에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이 모든 사단을 일으킨 것입니다. 파벌의 성과를 위해 입단속을 하는 행보가 지속되면서
사내 분위기에서도 수치를 속이고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취급하는 일이 지속된 것이 회사 전체를 망가뜨린 원인이 된 것입니다. 자동차가 아니라 미쓰비시 그룹 산하 기업들은 전부 비슷한 문화가 퍼져 있죠. 미쓰비시 전선과 미쓰비시 신도 등 재료업체에서 기준 미달 제품이 판매되며 장인정신을 부르짖던 일본 기업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관찰됐습니다. 심지어 미쓰비시 알루미늄의 경우 기준 미달 제품 출하가 알려졌지만 모든 고객으로부터 안전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기에 얼마나 기준 미달이 되었는지 수치조차 밝히지 않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죠. 고객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기에 속이는 게 문제가 없다는 모습이었습니다. 2022년까지 이러한 행태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쓰비시 산하 기업인 미쓰비시 전기의 경우 일본 6개 공장에서 총 47건의 허위검사 성적표가 드러났습니다. 20년 넘게 허위 사실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연을 성장하고 기업을 발전시키려는 노력보다는 내부 파벌 싸움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치장에 더 힘을 쏟은 결과 미쓰비시는 삼성그룹에 뒤처지는 기업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기술 개발에도 안일한 모습을 보이며 미쓰비시는 미래 먹거리 문제에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쓰비시 전기의 경우 2021년 TV 시장에서 철수하는 굴욕을 맛보았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기업에 밀린 탓이라고 합니다. 일본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쓰비시 역시 반도체 사업을 운영하며 한때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심장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였지만 승리에 취한 미쓰비시는 기술 개발과 트렌드 읽는 것에 실패, 결국 이전 기술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국에게 밀렸습니다. 격세지감이라고 할 정도로 삼성의 무서운 성장의 칼날은 현재 미쓰비시를 향해 있다고 합니다. 최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뉴삼성을 내세우며 새로운 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의 확장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M&A, 기업 합병, 시도를 위해 여러 기업들을 물색 중이라고 합니다. 삼성은 2017년 하만, 인수 이후로 별다른 기업 합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지형이 바뀌고 대형 IT 기업들의 인수 소식이 잇따르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M&A가 삼성도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죠. 삼성이 고려하는 회사 중 미쓰비시 그룹에 속한 미쓰비시 전기, 특히 전력 반도체 시장에서 강점을 보이는 이곳을 주목하고 있다고 하죠. 전기차 시장에서 전력 반도체는 필수 부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삼성 입장에서도 향후 전기차 부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쓰비시 전기를 보고 있죠. 현재 미쓰비시 전기는 TSMC와 협력을 통해 활로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삼성이 본격적으로 M&A에 나서면 미쓰비시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계속 경영 악화로 인한 실적 부진에 늪에 빠진 미쓰비시 입장에선 미쓰비시 전기를 수익성 제고를 위해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과거 미쓰비시를 참고해 삼성을 만들었던 고 이병철 회장의 상상을 뛰어넘어 한국이 일본 기업을 인수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셈인데요. 한때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 투자하자 미쓰비시는 이를 비웃으며 삼성이 반도체를 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보고서를 발간, 취약한 산업과 회사의 열악한 규모로 인해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죠. 한껏 삼성을 비웃으며 일본 반도체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 자부했던 미쓰비시는 시간이 지난 뒤 오히려 한국 기업에게 계열사를 넘겨야 할 수도 있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쓰비시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성공해낸 삼성이 미쓰비시 회사까지 집어삼키며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향후 삼성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삼성전자. 이들의 놀라운 업적에 감탄하며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항상 길을 찾아내는 한국인의 저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의 수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반도체 기업의 핵심 기밀인 수율, 생산품 중 정상품 비율, 과생산량, 핵심 소재, 공장 가동률 등을 제출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반도체 보조금 신청 기준을 밝힐 때부터 현금 흐름, 내부 수익률, 수익성 지표, 예상 수익을 포함한 재무 계획서를 요구했는데요. 이번에는 수율과 관련된 극비 정보와 생산량, 핵심 소재, 고객사가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도 낱낱이 모두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당시 독소 조항이란 지적이 미국 안팎에서 쏟아져 나왔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깐깐한 기준을 내놓은 것입니다. 충격적이죠. 미 상무부는 27일 현지 시각 반도체 기업 보조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면서 이 같은 민감 정보를 엑셀 파일 형태로 제출하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반도체 생산과 공장 운영은 물론 회사 경영 전략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내놓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수단이 있다. 거기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래야 한다면 그럴 것.
이라며 사실상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대만 TSMC와 같은 파운드리는 고객사가 어디인지를 대외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과 LED 헤드램프 등을 생산한다고 알려졌지만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고 있습니다. 고객사들이 이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애플과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 입장에선 어느 반도체 기업에 생산을 맡겼느냐에 따라 제품의 종류와 성능, 경쟁력 등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애플에 부품을 납품하는 국내 기업이 내부 보고서에 애플을 미주양 기업이라고만 언급하는 것도 이 같은 고객사를 의식해서입니다. 파운드리 입장에선 생산 캐파, 즉 생산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극비에 붙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량을 가늠할 수 있는 수율이 대표적입니다. 수율은 웨이퍼 한 장에 설계된 최대 칩, IC, 위 개수 대비 실제 생산된 정상 칩의 개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입니다. 수율이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수율이 높으면 재료의 사용량이 줄어들어 제조 원가를 아낄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수율을 밝히는 순간 해당 반도체 기업의 기술력이 그대로 밝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사와의 가격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에 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재고와 생산 능력 등이 밝혀지면 반도체의 전반적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고정거래 가격은 반도체 기업이 해외 PC 업체 등 주요 고정거래선과의 협상을 통해 장기 계약 형태로 결정하는 공급 가격입니다. 만일 반도체 기업이 처리해야 할 재고 수량이 많다고 알려지면 고정거래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 상무부가 이날 요구한 정보에는 반도체의 원판인 웨이퍼, 종류별 생산량, 공장 가동률, 판매 가격, 수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공장 운영자, 생산 감독자, 엔지니어, 관리자 등 전체 직원의 유연과 급여, 기업 판관비, 마케팅 비용, 연구개발, R&D 비용까지 요구했습니다. 모두 반도체 기업들이 철저한 대외비로 유지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미 상무부는 내부 수익률, 부채 상환 지표, 반도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질소, 산소, 수소, 황산 등 화학 소재와 기타 소모품 비용까지도 적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이 모든 극비 정보들을 바로 내일까지 전부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미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자국 보조금을 받은 반도체 기업의 초과 이익을 추산해 일정 부분을 환수할 방침입니다. 상무부는 보조금 신청 기업의 재정 상태는 반도체법 프로그램 심사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제출하는 엑셀 파일은 사업성, 재무 구조, 경제성, 위험을 평가하고 잠재적 지원금의 규모와 유형, 조건을 검토하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반도체 패권을 한국과 대만으로부터 뺏으려는 미국의 갑질이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에 더해 97쪽짜리 노동력 개발 계획 지침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현지 반도체 공장 직원들을 어떻게 고용하고 교육하며 유지할지에 대한 계획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육시설을 지어야 한다고 내건 조건에 더해 근로자들이 보육시설을 중저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선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미국 정부가 수집한 삼성전자, TSMC의 핵심 기밀이 자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활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TSMC는 7나노, MM1나노는 10억분의 1m 이하 최첨단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정보는 그 자체로 핵심 기밀일 뿐 아니라 이를 산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과 TSMC 가 공장을 건설하는 파운드리 분야는 고객사의 다양한 주문에 따라 수율이 제각각이라 이를 일일이 예측해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보조금 규모가 워낙 크고 만약 신청하지 않으면 미국의 반기를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진퇴양난인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국내 정재계에선 미 정부가 연일 내놓는 무리한 반도체 정책에 자국의 정치 상황이 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재선을 앞둔 바이든 정부가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까다로운 조건에다 각종 노동교육 정책까지 집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를 희생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국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은 인플레이션으로 인건비, 건설 자재비가 급등하면서 대규모 적자 상태라며 이런 여건이 지속되면 보조금 신청 여부와 공장 완공 시기 등을 면밀히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깜짝으로 중국에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더 답답해하는 이유는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국에서의 일정 대부분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회장은 행사 마지막 날 리창 총리 등 시진핑 집권 3기위 중국 고위 인사들과도 면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사 개막에 앞선 지난 24일에는 시 주석의 대표적 측근 중 한 명인 천민월 텐진시 서기와 면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30조 원을 중국에 투자한 삼성에 중국 정부가 파격적인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과는 달리 아무런 급비 정보도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보다 2배 이상 많은 지원금을 약속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삼성이 독단적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0%입니다.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는 순간 글로벌 시장에서 매장당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TSMC까지 합세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삼성과 TSMC가 한 번에 미국의 등을 돌리게 되면 바이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과 TSMC 파운드리가 미국의 반도체 공급을 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모든 대기업들이 한순간에 마비되어 버립니다. 세계의 GPU 회사 엔비디아와 세계 시가총액 1위 회사 애플 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아마존, 알파벳, 메타 등도 모두 마비되어 버리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테슬라도 자동차 생산을 완전히 멈춰버려야 합니다. 인텔의 파운드리 공장이 완공되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인텔의 파운드리는 삼성과 TSMC에 한참 뒤처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복구를 위해서는 수십 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TSMC도 삼성의 편에 서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던 TSMC가 반대로 중국에는 조 단위 투자를 알렸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는 중국 난징 공장에 추가 반도체 라인을 설치하기 위해 28억 달러, 약 3조 1130억 원을 투자한다고 알렸습니다. 중국도 대만 모든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와중에도 TSMC에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오히려 특혜를 퍼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과 TSMC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회생시키려다 날벼락을 맞은 바이든. 한국에 제대로 열받은 바이든이 이제는 대놓고 일본에만 특혜를 주며 한국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타깃은 미국에서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는 한국의 현대기아차. 바이든이 미국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한국의 현대기아차에는 뒤통수를 치더니 아이오니크 5 한국에 비해 미세먼지 수준으로 투자한 일본에는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는 대놓고 차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바이든이 속한 미국 민주당의 핵심 의원마저 바이든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형평성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다며 이런 식으로 황당한 차별 해결을 하다가는 미국이 전 세계로부터 고립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삼성의 미국 투자 철수 후 중국 및 유럽의 대규모 투자 깜짝 발표로 바이든이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 미국을 세계 최고 수준 전기차 생산시설로 만들겠다 라고 선포하며 미국에 수백조 원의 투자를 발표한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그런데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깜짝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차의 뒤통수를 때린 바이든의 역으로 초강력 뒤통수를 때려버린 것입니다. 현대차의 미국 엘라베마 공장은 지난 2월부터 제네시스 GV70 전기차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미국 정부가 작년 8월부터 시행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한국 전기차로 첫 번째 보조금을 받는 차가 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1일 현지 시각 전기차 배터리 관련 IRA 세부 지침이 나오면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북미 현지 생산이라는 기본 조건은 충족했지만 GV70에 탑재된 배터리 요건이 안 돼 7,500달러 보조금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3일 확인됐습니다. GV70에 들어가는 SK온이 배터리는 중국에서 배터리셀을 만들어 국내로 들여온 뒤 울산 공장에서 차량에 넣을 수 있게 배터리를 완성해 엘라베마 공장으로 보냅니다. 그런 탓에 IRA 세부 요건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IRA는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 약 99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탑재된 배터리가 북미에서 생산 조립된 부품을 50% 이상 쓸 경우 3,750달러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 가공한 배터리 광물을 40% 이상 써야 나머지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자동차 업계에선 GV70이 미국 내 생산이란 요건을 갖춘 만큼 보조금 대상이 될 거라 예상했지만
IRA 배터리 관련 세부 규정이 예상보다 더 까다롭게 정해지면서 보조금 대상에서 빠지게 된 셈입니다. 미국에서 현대차 그룹의 지난 5년간 전기차 판매량을 보시면 2018년 1493대에서 지난해 58,028대로 기적같은 속도의 성장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 전기차들을 모두 무시하며 떵떵거리고 있는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조차 현대차가 자신의 유일한 라이벌이라며 극찬했죠. 자, 그런데 이러한 한국 브랜드의 무서운 질주가 무서웠는지 바이든은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한 현대차를 역으로 차별하는 황당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차들은 모두 1,000만원씩의 보조금을 받는데 현대차만 못 받은 데다 테슬라는 1,000만원의 보조금을 업고 가격 인하 전략까지 쓰면서 공격적인 판매에 나서며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급격하게 감소해버렸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 1위 업체인 테슬라의 저가 공세는 거셉니다. 테슬라는 2일 현지 시각 1분기 1터부터 3월 판매량이 42만 2,875대라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1분기보다 36% 급증해 분기 기준으로 최다 판매 기록입니다. 1월 시작한 최대 20% 할인 전략이 먹힌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정부가 주는 1,000만원의 보조금까지 더해져 판매량이 급증한 것입니다. 결국 현대차가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솔린 다음이 전기차라면 전기차 다음이 바로 수소차죠. 궁극의 기술 수소연료 전지차. 현재 수소차 분야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를 기록 중인 현대차가 천문학적인 수소차 투자를 미국이 아닌 중국에 결정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중국 에너지기업 헝인그룹, 엄주왕 연기에 집투한 고빈이와 헝인그룹과 수소연료전지차 합작사를 설립했습니다. 바이든은 당연히 현대차가 미국에 수소차 투자를 할 줄 알았는데 현대차그룹이 바이든의 뒤통수를 제대로 친 것입니다. 합작사가 둥지를 틀 광둥성은 중국 최대 자동차 부품 생산기지로 꼽힙니다. 광둥성의 성도인 광저우에만 500여 개의 자동차 부품 업체가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외강아우 대만구, 월항욱대 완퀴, 광둥 홍콩 마카오를 잇는 거대 경제권에서는 수소 클러스터 구축이 진행 중입니다. 광저우시 황푸구는 수소 산업을 전방위 지원하는 수소 10조항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HTWO 광저우는 이번 합작사 설립으로 광둥성 내 수소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현대차와 헝인그룹의 신화자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7년 설립된 헝인그룹은 에너지 사업을 주력으로 하며 수소 기술 확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광저우버스그룹과 광저우시 최초 수소버스 시범 노선 388번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황포구에서 수소 청소차 24대를 투입했습니다. 현대차는 글로벌 수소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입니다. 시장조사기관 SNE 리서치에 따르면 현대차 넥소는 지난해 1터부터 11월 1만 700대가 팔려 시장 점유율 54.5%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중국을 택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백조 원의 투자를 받아낸 뒤 뒤통수를 치는 바이든의 황당한 정책도 크게 한몫을 했고 또한 사우디 중국의 현대차라는 어벤져스급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기업, 사우디의 아람코. 기업 가치만 1경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람코. 이들의 자금은 무한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기업, 사우디의 아람코가 현대차와 손을 잡고 100/4인 앞으로 글로벌 수소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이어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쉽게 말해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아람코와 이미 수소차 기술 세계 1위인 현대가 만난 것이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그 누구도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어벤져스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사우디는 중국과 파격적으로 친밀할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달러로 무역을 하던 사우디가 최근 시진핑이 사우디에 다녀간 후 중국 위안화를 사용하기로 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달러 패권의 도전장을 내민 중국이 자국의 주요 석유 도입처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무역 대금 결제용으로 위안화 대출을 했다고 중국 수출입은행이 밝혔습니다. 중국 수출입은행은 14일 소셜미디어 위챗을 통해 최근 수출입은행과 사우디 국영은행이 첫 위안화 대출 협력을 성공적으로 실행했다며 대출 자금은 양국 무역 관련 자금 수요를 충족하는 데 우선적으로 쓰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수출입은행은 이번 대출이 자신들과 아랍권 금융기관 사이에 처음으로 실시한 위안화 대출 협력이라며 정책성 금융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1대1로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해상 실크로드 선상 국가 금융 무역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해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의 이러한 결점은 미국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산업 특성상 후방 산업이 많고 그에 따라 1, 2, 3차 협력사들의 수와 그 직원들의 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역대 대통령들도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는 순간 고용이 무너지고 지역 경제가 초토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의 수소차 투자가 미국이 아닌 중국에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내 해당 지역 주민들은 한판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어리석은 외교 때문에 미국 내 일자리 수백만 개가 날아가게 생겼기 때문이죠. 미국을 대하는 태도도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사우디가 중국을 대변이라도 하듯 기습감산을 통해 미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중동의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에 러시아와 남미 국가가 참여한 오펙 플러스가 2일 현지 시각 하루 116만 배럴의 원유 추가 감산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인데요. 사우디가 주도한 이번 감산 결정이 미국과 거리를 두고 러시아와 중국에 밀착하는 추세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WSJ은 이번 감산 결정은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안보 파트너였던 사우디가 에너지 정책에서 미국과 대립으로 돌아서는 상징적 순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이션으로 극심한 고동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우디의 기습 감산은 미국의 치명타가 됐고 미국 국민들은 바이든의 엉망진창인 외교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삼성도 미국의 투자를 늘리는 대신 중국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삼성 SDI가 중국 상하이에 초대규모 R&D 연구소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중국의 우수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특화 기술 확보 및 업체 동향을 파악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행보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바이든. 자, 그런데 또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습니다. 유럽과 일본에는 더 이상 알루미늄 제품에 매겨왔던 고율 관세를 없애주겠다고 했는데 한국산 알루미늄에는 반대로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 업체들의 관세 부과에 대비한 현금 예치도 지시했습니다.